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을 안개가 낮은 지붕마다 희게 내려앉고 밤이면 산등성이의 바람이 초가 처마를 천천히 어루만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넓지도 좁지도 않아 새벽 닭이 한 번 울면 아랫집 부엌에서 피어난 연기가 윗집 장독대까지 닿고 우물가에서 물 새는 소리가 들리면 논두렁 끝에 앉은 까치도 고개를 돌렸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달빛골이라 불렀고 오래된 집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기대며 살았습니다. 달빛골 가운데에는 한씨 집안의 오래된 기와집이 있었어요. 집은 3대가 지나도록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대문을 밀고 들어가면 넓은 흙마당이 먼저 보였으며 마당 한쪽에는 잘 닦인 우물이 있고 뒤편 낮은 담 아래에는 무와 배추를 말리는 자리와 장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채에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방이 있었고 그 방 깊은 곳에는 오래된 족보가 들어있는 검은 나무 궤가 놓여 있었지요. 그 집의 큰 며느리는 서연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눈부시게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새벽 물처럼 맑고 등불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했고 마당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끝은 늘 거칠었으나 밥상 위의 그릇은 언제나 가지런했고 말은 적었으나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낮추고 아이들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한씨 집안으로 시집 오던 해에도 가을 바람이 이렇게 맑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 무지는 아직 집안 살림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한 젊은 선비였고 늙은 어머니는 오래 알아 방 안에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서연은 친정에서 가져온 비단과 은부치를 팔아 약을 사고 남은 돈으로 허물어진 담장을 고쳤습니다. 누구도 크게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한씨 집안의 아궁이에는 밤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오래 돌보았습니다. 밤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쓴 약을 달여 식힌 뒤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넣어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잠결에 손을 찾으면 서연은 자기 손을 조용히 내밀었고 새벽녘 기침이 길어지면 등 뒤에 앉아 숨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서연의 손목을 붙잡고 네가 이 집의 불씨를 지켰다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마움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남편 무진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일이 바쁘다 하여 저녁상을 늦게 받더니 어느 날부터는 서연이 건네는 따뜻한 옷도 무심히 밀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묻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지요. 다만 빨랫줄에 남편의 옷을 널며 바람이 새면 옷자락이 찢어질까 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좋게 여겼습니다. 우물가의 안악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물동이를 내려놓고 인사를 건넸고 어린아이들은 배고픈 날이면 한씨 집 부엌 뒤로 찾아와 작은 주먹밥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서연은 남에게 베푼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가 고맙다고 하면 그녀는 그저 남는 밥이 조금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큰 소리 없는 큰 그늘 같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씨 집안에는 오래도록 아이 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꽃이 피고 가을 곡식이 익었지만 안채에는 새 이불을 펼 일도 돌잔치에 쓸 흰 떡을 채물 일도 없었지요. 서연은 이 일로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밤에 등잔불을 끄고 누우면 바깥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그 침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친정아버지가 남긴 낡은 비단 수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빛바랜 하늘빛 천에 은빛 구름 무늬가 희미하게 놓인 그 수건은 오래 만져
부드러웠고 가장자리 한 곳은 손바느질로 다시 꿰매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수건은 네가 가볍게 여길 물건이 아니니 반드시 몸 가까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씨 집안의 오래된 방을 잘 지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 말을 서연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단 수건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옷장 가장 아래에 두었고 조상방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한씨 집안의 족보가 든 나무개는 늘 조용히 닫혀 있었지만 서연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씨 집 안채는 낮에는 햇빛이 잘 들었지만 저녁이 되면 처마 그림자가 길게 내려와 방마다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장작 냄새, 말린 고추 냄새, 오래된 나무 바닥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란 사람처럼 숨을 쉰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문풍지가 찢어지면 곧바로 붙이고 마루가 삐걱대면 기름을 발라 조용히 달랬습니다. 그해 늦가을 무지는 장에서 돌아오며 젊은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화련이라 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으며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가늘게 접혔습니다. 그녀는 먼 친척집에서 의지할 데 없어 왔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가 무진의 새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국자가 국솥 가장자리에 가만히 닿아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화련은 처음에는 서연에게 예를 갖추는 듯 했습니다. 안채 문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언니라 불렀으며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며 곁에 앉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은 늘 집안 곳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에 곡식이 쌓이는지, 어느 궤에 열쇠가 걸려 있는지, 무진이 누구의 말에 더 오래 귀를 기울이는지를 빠짐없이 보았습니다. 서연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서연의 자리는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에서 국그릇의 자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안방에 두었던 서연의 바느질함이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련은 향이 진한 분을 바르고 안채 깊은 곳에 앉았으며 무지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자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장작을 밀어 넣으며 불길이 너무 새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서연은 누구에게도 자기 슬픔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누가 요즘 힘들지 않으냐고 물으면 가을 일이 많아 손이 바쁠 뿐이라고 대답했지요. 밤에 홀로 남아 남편의 찢어진 버선을 꿰맬 때에도 바늘 끝에 맺힌 눈물을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집이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흔들려도 집의 흙냄새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화련은 집을 차지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진 앞에서는 몸이 약한 척 손목을 감싸고 서연 앞에서는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 내려와 국맛이 싱겁다며 그릇을 밀어놓았고 또 어느 날은 서연이 말린 무청을 쓸모없다며 마당 한 구석으로 치우게 했습니다. 무진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녀의 말은 가시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종인 박노파는 이 모든 일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박노파는 젊을 때부터 한씨 집에 머물며 무진의 아버지도 섬기고 무진이 어린아이였을 때 밥을 먹인 사람이었지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새벽마다 조상방 앞에 조용히 절하는 것을 보았고 화련이 밤중에 안채 열쇠 꾸러미를 눈여겨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조상방에 들어가 향을 피웠습니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마당의 감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져가지 끝만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오래된 나무 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빌었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 집의 불씨만은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미움보다 바른 길이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화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진의 낮은 목소리도 함께 섞여 있었지요. 서연은 향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질투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서러움이었고, 서러움보다 깊은 곳에는 이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이 방 앞에도 서지 못하게 될까봐, 이 집의 아침을 더는 맞이하지 못하게 될까봐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화련은 서연에게 집안 열쇠를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으나 뜻은 분명했지요. 곡식 창고 열쇠, 비단 보관함 열쇠, 조상 방 바깥문 열쇠까지 그녀는 하나씩 눈여겨보았습니다. 서연은 곡식과 옷감 열쇠는 내어주었지만 조상방과 족보궤가 있는 방만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련은 입술을 살짝 떨며 언니가 나를 아직도 바깥 사람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래지 않아 무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화련은 울먹이며 서연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집안의 큰일을 혼자 움켜쥐려 한다고 했습니다. 무진은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만 화련이 가슴을 누르며 자신은 이 집에 숨 쉴 자리도 없다고 하자 얼굴빛이 어두워졌지요. 서연은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을 차릴 때 무진의 젓가락이 예전보다 차갑게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달빛골에는 마른 잎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집집마다 김장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볏짚 사이를 뛰어다녔으며 늙은이들은 해가 짧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씨 집 마당에는 이상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쓸어놓은 흙마당은 깨끗했지만 발자국마다 차가운 기운이 남았고 부엌의 불은 따뜻했지만 밥상 둘레에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면서도 집은 긴 숨을 참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낡은 비단 수건을 꺼내보았습니다. 은빛 구름 무늬는 등잔 아래에서 희미하게 반짝였고 오래된 천에서는 친정집 장롱 냄새가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한씨 집을 쉽게 떠나지 말아라. 네가 지켜야 할 것이 너 자신보다 먼저 그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지키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집의 새벽, 우물물의 차가움, 장독대 위에 앉는 햇살, 조상 방 앞에 묵은 나무 냄새가 자기 삶과 이어져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수건을 접었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지으리라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한 밤, 닫혀있던 오래된 나무 궤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울림이 한 번 번졌습니다. 늦가을의 아침은 늘 늦게 밝는 듯 했습니다. 한씨 집마당에도 희뿌연 안개가 낮게 깔려 우물가에 두레박줄이 젖은 뱀처럼 차갑게 늘어져 있었지요. 서연은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물동이를 내려놓는 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붙이자 젖은 장작이 잠시 연기를 토하다가 곧 붉게 살아났고 그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날 화련은 평소보다 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겨 있었고
옷깃에는 새로 들인 붉은 끈이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문 앞에 서더니 서연이 끓이던 국솥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언니는 이 큰 집 살림을 혼자 붙들고도 참 피곤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말끝은 다정했지만 눈동자는 장독 뒤에 열쇠 꾸러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국자로 국을 저으며 살림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돌보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화려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하는 차가움이 숨어 있었지요. 그녀는 안채로 돌아가면서 집안일을 너무 오래 쥔 사람은 내려놓는 법도 있는다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으나 모른 척 장작을 한 토막 더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채 안쪽에 두었던 은전 주머니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그 주머니는 화련이 장에서 산 비단값을 치르려고 따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방안을 조용히 뒤지는 척하다가 곧 마당으로 나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무진이 놀라 묻자 화련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부엌 쪽 사람들이 요즘 자기 방 근처를 자주 오갔다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화살처럼 서연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어린 종 하나가 화련의 방 앞을 지나간 일이 있었고 그 아이는 평소 서연을 잘 따랐지요. 화련은 그 아이를 직접 꾸짖지 않고 서연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끼는 아이니 제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없어지는 물건이 생기면 집안 어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국그릇을 내려놓고 화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신은 방 앞에 물을 가져다 놓았을 뿐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을 꾸미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지요. 서연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본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련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서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진은 처음에는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그날 저녁 밥상에서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몸이 약한 사람처럼 어깨를 떨며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마음 놓고 잠든 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 자신은 늘 손님 같고 이제는 자기 물건마저 사라졌으니 더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밥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변명하지 않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큰 소리를 내면 집의 기운이 더 흐트러진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무진은 그 침묵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집안이 이토록 어수선한데 왜 아무 설명도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잃은 물건은 찾아야 하고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바른 말이었으나 무진의 귀에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화련은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은 맺혔다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애달프게 느끼게 했지요. 무진은 결국 부엌 사람들의 방과 창고를 뒤지게 했습니다. 서연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종이 겁에 질려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겉옷을 벗어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잃어버렸다던 은전 주머니가 이상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부엌 뒤편에 놓인 오래된 항아리 뒤 평소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늘 속에 반쯤 숨겨져 있었지요.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화련의 시중을 들던 젊은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척 손을 떨며 주머니를 들고 나왔고 화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듯 휘청였습니다. 무진은 굳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주머니를 보았지만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항아리 뒤는 전날 그녀가 직접 쓸어둔 자리였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물건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밤사이 가져다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바로 꺼내면 또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흙이 묻은 자리와 매듭의 방향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화련은 그 시선을 보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소문은 집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드나들던 일꾼이 우물가에서 한마디를 흘렸고 우물가의 말은 빨래터로 흘러갔으며 빨래터의 말은 저녁밥 연기처럼 골목마다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시집 큰며느리가 집안 물건을 숨겼다더라. 새로 들어온 여인이 마음고생이 크다더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말을 보태어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을바람은 그런 말까지 싣고 다녔습니다. 서연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냈던 한 안악이 그녀를 보고 말을 멈추었고 아이 하나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길가로 비켜섰지요. 서연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동이를 들어 올릴 때 팔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낙엽 하나가 그녀의 치마폭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사람 마음도 저렇게 쉽게 흩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파가 부엌 문턱에 앉아 서연을 불렀습니다. 노파는 말린 무청을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집안의 먼지는 쓸면 보이지만 사람 속의 먼지는 바람이 불어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뜻을 곧 알아들었습니다. 함부로 손을 뻗지 말고 때가 올 때까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에게 밤마다 같은 말을 조금씩 다르게 들려주었습니다. 큰 부인이 집안 열쇠를 놓지 않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하기 때문이라고, 은전 주머니를 숨긴 것도 친정에 보내려던 속셈일지 모른다고, 조상 방열쇠를 움켜쥔 것은 족보를 빌미로 자신을 밀어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진은 처음에는 그런 말은 지나치다고 했지만 매일 들으면 거친 돌도 물에 닳듯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무진은 서연을 안 채 마루로 불렀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어 감나무 마지막 잎이 떨고 있었고 하늘은 낮부터 흐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씻고 조용히 올라섰습니다. 무진의 곁에는 화련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루 가운데에는 흰 종이 한 장과 먹을 간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진은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이제 집안이 더는 이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큰며느리로서 애쓴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이도 없고 집안의 평안도 깨졌으니 서로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동자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화련은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무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의 뜻이냐고, 아니면 두려움과 소문이 당신의 입을 빌린 것이냐고 했습니다. 무진은 그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편으로서 이미 결심했으니 더 묻지 말라고 했지요. 화련은 곁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다가
언니가 먼저 물러나주면 모두가 편안해질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서연의 발밑에서 마루가 한순간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지는 종이를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한씨 집을 떠나며 더는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무진의 것이 아니었고 아마도 화련히 미리 누군가에게 부탁해 쓴 듯했지요. 서연은 종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먹이 아직 마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윤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하나가 10여 년의 밤냄새와 눈물, 병간호와 새벽 기도를 지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떠나야 한다면 떠나겠으나 조상방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향한 데만 올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곧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금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종이부터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서연은 그 급함을 듣고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 박노파가 마루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뜻밖의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무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산 사람끼리 정한다 해도 조상 앞에 올릴 마지막 인사까지 막으면 집의 기둥이 서운해한다고 했습니다. 무진은 노파가 끼어든 것이 못마땅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화련은 손수건 안쪽에서 손가락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무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노파는 다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집안의 일은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먼저 간이들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루 위에 떨어지자 잠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련의 얼굴에는 아주 짧은 그림자가 스쳤고 무진은 괜히 언짢아져 노파에게 물러가 있으라 했습니다. 노파는 더 말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무진은 서연에게 향을 올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안에 일을 끝내야 한다며 붓을 그녀 손 가까이 놓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하늘에서는 마른 천둥 같은 바람 소리가 났고 안채 처마 밑에 종이 조각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이름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로 스며드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오래된 실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련은 숨을 거의 내쉬지 않고 그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종이에 다 적히자 그녀는 비로소 눈물을 닦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입가에는 아주 작은 안도의 빛이 떠올랐지요. 무지는 종이를 접어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내일 새벽 전에 짐을 챙겨 나가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루에서 내려온 서연은 곧장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2벌, 바느질 주머니, 어머니가 쓰던 빗,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남긴 은빛 구름무늬 수건뿐이었어요. 그 집에서 보낸 세월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그녀는 옷가지를 접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끓던 된장국 냄새, 마당에 말려둔 무청, 조상 방 앞의 향냄새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씨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화련의 방에서도 웃음소리는 나지 않았고 무진의 발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보따리를 곁에 두고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달빛이 희미했고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상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향 한 대도 올리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엌재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조상 방 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건드린 소리처럼 들렸지요. 그러나 곧이어 오래된 나무가 안쪽에서 천천히 벌어지는 듯한 마른 울림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채 끝에 닫힌 문이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던 박노파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 찬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꺼졌어야 할 조상방 안쪽 등잔에 희미한 불빛이 되살아난 듯 문틈 사이로 노란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보따리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화련의 방 안에서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무진의 방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모두가 조상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 오래 닫혀있던 한씨 집안의 침묵이 스스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방문 틈에서 새어나온 빛은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사이 그 빛은 천천히 넓어져 마루 끝과 흙마당의 차가운 결을 비추었습니다. 무진은 허겁지겁 겉옷을 걸치고 나왔고 화려는 머리도 제대로 매만지지 못한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노파는 마당 한쪽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지요. 서연은 보따리를 내려놓은 채 오래된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분명 마당 바깥에서 불고 있었는데 조상방 문은 안쪽에서 밀리듯 조금씩 열렸습니다. 삐걱이는 소리는 낡은 사람의 기침처럼 낮고 길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빗장이 풀린 듯 문짝이 벌어졌고 안에서는 오래 묵은 향냄새와 마른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진이 누구냐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 방은 집안 남자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 하나 올리지 못한 마음이 그 빛 앞에서 더 작아졌지요. 방 안의 등잔은 분명 저녁에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심지를 새로 올린 것처럼 고요히 타고 있었습니다. 위패 앞에 놓인 향로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붓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깊숙한 곳 검은 나무 궤의 뚜껑만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궤는 무진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도 자물쇠를 채워두던 물건이었습니다. 집안 족보와 오래된 문서가 들어있다고만 전해졌고 서연조차 겉에 묻은 먼지를 닦아낸 적은 있어도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뚜껑이 사람 손도 없이 열려 있으니 마당에 선 사람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련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누가 장난을 친 것이 틀림없다고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파가 먼저 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노파를 막으려 했으나 노파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닫힌 것이 스스로 열렸다면 사람이 먼저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노파의 뒤를 따라 조상방 문턱 앞까지 갔습니다. 화련은 따라오지 않으려 했지만 무진이 바라보자 마지못해 마루 아래까지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나무 궤 안에는 두껍게 묶인 족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덮여 있던 비단천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족보의 끈이 풀려 있고 책장이 한가운데쯤 열린 채 등잔빛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장을 꼭 보라고 조용히 펼쳐놓은 듯 했습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족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손끝은 마음과 달리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는 오래된 먹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몇몇 글자는 세월에 닳아 읽기 어려웠습니다. 박노파는 등잔을 조금 가까이 밀었습니다. 그러자 희미하던 줄 사이로 한씨 집안과 서씨 집안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부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글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글씨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자 박노파가 낮게 숨을 고르고 대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무진의 아버지 곁에서 문서를 정리한 적이 있어 옛 글씨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곳에는 먼 옛날 한씨 집안이 억울한 죄에 몰려 사라질 뻔했을 때 서씨 집안의 한 어른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숨겨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은 단순한 고마움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씨 집안의 조상이 서씨 집안에 큰 빚을 졌고 훗날 은빛 구름 무늬의 비단을 지닌 여인이 한씨 집안으로 들어오면 그를 며느리만이 아니라 집안을 살린 은인의 피부치로 받들어야 한다는 맹세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은 한때 큰 권세의 집안에서 피신한 아이의 혈맥을 이은 사람일 수 있으니 함부로 내치지 말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은빛 구름무늬 비단이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품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건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어주며 이 물건을 잃지 말라고 하던 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무진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종이 한 장으로 내보내려 했던 아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먼 과거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려는 마루 아래에서 급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책은 얼마든지 잘못 읽힐 수 있고 그런 무늬의 수건이 세상에 하나뿐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높았고 눈빛은 등잔불처럼 흔들렸습니다. 박노파는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족보의 다음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비단 수건 가장자리에 달린 작은 흰 실매듭과 함께 전해질 작은 옥조각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보따리를 열고 가장 안쪽에 접어두었던 비단 수건을 꺼냈습니다. 등잔 아래에서 보았을 때보다 조상방의 빛 아래에서 수건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은빛 구름 무늬는 닳았어도 살아있었고 가장자리 한 곳에는 오래된 흰 실매듭이 작은 꽃봉오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수건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돌아왔습니다. 박노파는 수건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번 꺼내 말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가진 수건을 언젠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 그러나 그 여인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집에서 밀려날 때가 아니면 함부로 캐묻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노파는 그때 젊은 사람들의 일을 왜 주근이가 걱정하는지 몰랐으나 이제야 그 말이 밤빛처럼 선명해졌습니다. 서연은 수건에 접힌 모서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수건을 열지 말라기보다 잃지 말라고만 했고 서연은 그 말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했지요. 천이 풀리자 가장 안쪽에서 손톱만 한 옥 조각이 나왔습니다. 옥은 크지 않았으나 맑은 빛을 머금고 있었고 한쪽에는 흐르는 구름을 닮은 무늬가 아주 가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옥의 무늬는 족보 첫장 아래쪽에 찍힌 낡은 문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같은지 확인하려고 박노파가 족보의 앞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모두의 눈이 그 위로 모였습니다.
첫장 구석에는 한씨 조상이 서씨 집안과 맺은 약속의 표식으로 남겼다는 구름 모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옥조각의 무늬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련의 얼굴에서 빗기가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물건을 누가 나중에 끼워 넣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끝이 처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족보와 수건, 그리고 서연의 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서연의 침묵을 고집이라 여겼던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얕았는지 아직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불안한 그림자가 이미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박노파는 집안 사람만으로는 이 일을 덮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이 밝으면 마을 어른과 이 일을 아는 이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급히 반대했습니다. 집안일을 밖으로 알리면 한씨 집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지요. 박노파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미 소문은 마을로 나갔고 이제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바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손바닥 위에 작은 옥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이 왜 자신의 삶을 따라왔는지, 왜 아버지가 그토록 무겁게 당부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더 슬펐습니다. 자신의 귀함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그런 표식이 있어야만 자신의 성실함과 억울함을 사람들이 들으려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옥조각을 다시 수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지만 누구도 방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조상방의 등잔은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서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작고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펼쳐진 족보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밀어낸 것이 아내 한 사람이 아니라 집안을 지켜온 약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술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밤에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으니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른들 앞에서 족보와 수건을 함께 보이고 잃어버렸던 은전 주머니 일도 다시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련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은전 주머니 이야기가 다시 나올 줄 몰랐던 듯 했지요.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등잔불만 조용히 보았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늦은 밤, 소란을 들은 이웃 노인이 대문 밖에서 괜찮으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무지는 대답을 못했고 박노파가 나가 내일 아침 어른들을 모셔야 할 일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골목 끝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려는 소문이 아니라 밝히려는 소식이었습니다. 달빛골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의 잠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련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겠다며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노파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무 물건도 옮기지 말고 누구도 방과 창고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련은 노파의 말에 눈썹을 세웠지만 무진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소매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떨림을 보았지만 그 떨림을 붙잡아 몰아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조상 방 안으로 들어가 향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허락받지 못했던 그 작은 인사가 이제야 이루어진 셈이었지요. 그녀는 향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손길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의 불씨를 지켰다는 그 말이 지금은 조용한 위로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무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고 하려는 어둠 속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족보는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책장은 같은 자리에서 펼쳐져 있었고 등잔불은 작아졌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박노파는 방 문턱에 앉아 밤을 지켰고 서연은 작은 방으로 돌아가 보따리를 풀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떠날지 머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만은 그 밤 1시 집안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을 종소리 대신 닭울음이 골짜기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안개는 마당 위에 낮게 깔렸고 우물가의 물동이는 밤새 식어 차가웠습니다. 박노파는 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곧 김노인과 2명의 마을 어른이 천천히 들어왔고 그 뒤로 소문을 들은 몇 사람이 조심스럽게 마당 밖에 섰습니다. 서연은 수건과 옥조각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지 않은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김노인은 예전에 서연에게 약을 얻어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방 앞에서 족보를 살피고 수건과 옥조각을 한참 들여다본 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만큼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의 종이는 하룻밤에 쓸 수 있어도 조상이 남긴 약속은 세월이 길어질수록 더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당에 내려앉자 사람들은 저마다 숨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무진은 그제야 서연 앞에 완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내민 종이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된 사람처럼 손을 어찌 둘지 몰라 옷자락만 쥐었습니다. 화려는 사람들 뒤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조상방과 부엌 뒤 항아리 쪽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분노를 쏟는 일이 아니라 흐린 물을 가라앉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침 햇살이 처마 끝에 걸릴 때 한씨 집안의 오래된 족보와 서연의 은빛, 구름무늬 수건은 마을 어른들 앞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서연이 그동안 지키던 것이 단순한 열쇠나 안방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밥을 짓고 마당을 쓸던 며느리였으나 동시에 한씨 집안이 잇고 있던 오래된 은혜의 문을 품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서 밝아질 차례였습니다. 아침 햇살은 아직 따뜻하지 않았지만 한씨 집 마당에는 이미 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소문을 듣고 온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고 마당 안쪽에는 김노인과 2명의 마을 어른, 박노파와 집안의 하인들이 낮은 숨소리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채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조상 방 앞에는 펼쳐진 족보와 은빛 구름무늬 수건, 작은 옥 조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당 가장자리에서 2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얼굴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옷은 평소처럼 수수했고 머리도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서연을 보고 큰일을 겪은 사람의 얼굴이 어찌 저리 잔잔하냐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본 사람은 알 수 있었지요. 그녀의 고요함은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 흔들릴 힘마저 아껴둔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무진은 안채 마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마당이건만 주인처럼 서 있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서연에게 내밀었던 종이가 그의 품 안에 접힌 채 있었고
그 종이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화려는 조금 뒤쪽에 앉아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눈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겠지만 오늘은 울어도 아무도 먼저 다가와 달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족보와 수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먼저 조상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된 족보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은 늙어 주름졌으나 종이를 넘기는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박노파가 밤새 읽어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옆에 앉은 두 마을 어른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글씨는 흐릿했지만 뜻은 뚜렷했습니다. 한씨 집안은 서씨 집안에 큰 은혜를 입었고 은빛 구름무늬 표식을 지닌 여인을 함부로 내치지 말라는 맹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한 집안의 부부싸움이 아니라 조상이 남긴 약속과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가 함께 얽힌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이 집안 평안을 해친다고 여겼으나 이제는 자신이 평안을 깨뜨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련의 손수건은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박노파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서연의 비단 수건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천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빛바랜 하늘빛 바탕 위에 놓인 은빛 구름무늬가 아침볕에 희미하게 살아났고 가장자리의 흰 실매듭은 족보에 적힌 글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어 작은 옥 조각도 족보 첫 장의 문양 곁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무늬가 서로 닮은 것을 보고 낮은 탄성을 흘렸습니다. 마을 어른 중 한 사람은 젊은 시절 무진의 아버지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노인이 죽기 전 큰며느리를 가벼이 보지 말라는 말을 술자리에서 한 적이 있다고 조심스레 증언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 족보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노파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진의 아버지가 서연을 며느리로 맞을 때 유난히 조상방을 오래 열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무진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왜 그리 정중했는지 이제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그녀에게 마당과 부엌보다 먼저 조상방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때 무진은 그저 새 며느리의 예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는 이미 서연이 지닌 수건과 그 뒤에 숨은 사연을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김노인은 무진에게 어젯밤의 종이를 꺼내 보이라고 했습니다. 무진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밤새 손에 땀을 먹어 가장자리가 조금 눅눅해져 있었지요. 그 위에는 서연이 한씨 집을 떠나겠다는 말과 어젯밤 떨리는 손으로 적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종이를 들여다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요 속에서 쓴 글은 마음의 글이 아니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무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내보내려 했다면 그것은 부부의 슬픔이지만 거짓말의 마음을 빼앗겨 집안의 약속까지 끊으려 했다면 그것은 조상 앞에 부끄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끝까지 닿았습니다.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련은 그 말 속에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몸을 굳혔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은전 주머니의 일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서연을 의심하게 만든 첫 돌이었고 작은 돌 하나가 굴러 집 전체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어린 종은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금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화련의 방 앞에 물그릇을 두었을 뿐 주머니는 보지도 못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전날 부엌 뒤 항아리 자리에 흙을 살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서연이 아침마다 마당을 쓸 때 함께 치우는 곳이라 낮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자신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주머니가 그곳에서 나왔으니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둔 것이 틀림없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화련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늙은 사람이 잘못 보았을 수 있다고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화련의 시중을 들던 젊은 하녀가 사람들 뒤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김노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본 그대로만 말하라고 하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녀는 전날 새벽 화련이 은전 주머니를 손에 들고 부엌 뒤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나중에 그곳에서 찾아낸 척 하라고 시켰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마당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마저 담장 밖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화련은 하녀를 노려보며 네가 미쳤느냐고 낮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녀는 이미 말문을 열었기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련이 서연을 집에서 내보내면 자신에게 좋은 옷과 은전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연이 조상 방 열쇠를 지키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그 열쇠만 빼앗으면 안채의 자리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지는 화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고 싶지 않은 것과 이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화련은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 울음은 전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로워서 그랬고 서연이 너무 차갑게 굴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남의 자리를 빼앗을 까닭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화련을 향해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는 일조차 이제는 마음을 더 다치게 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연은 마당의 어른들을 향해 억울한 아이와 하녀가 더는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어린 종은 결국 소리 없이 울었고 하녀도 머리를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무지는 그제야 어젯밤의 종이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을 듯 몸을 낮추고 이 종이는 잘못된 마음으로 만든 것이니 지금 찢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종이를 찢는 것은 쉬우나 그 종이를 쓰게 만든 마음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무진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가 곧 창백해졌습니다. 김노인은 종이를 거두어 조상 방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이 종이를 지금 찢지 말고 오늘의 일을 모두가 기억하도록 잠시 그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부끄러움을 보아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무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련은 더는 울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잠시 마음이 어두웠을 뿐이라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빈 그릇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의논 끝에 화련이 더는 안채와 조상 방에 드나들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창고 열쇠와 비단함 열쇠도 모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어린 종과 하녀에게 누명을 씌운 죄를 인정하고 한동안 집안 깊은 곳이 아니라 바깥에 머물며 스스로 행실을 돌아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화련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에게 안채를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차지하려던 자리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는 바깥에 머무르느니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붙잡을 말도 붙잡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노파는 하녀에게 화련의 짐을 챙기되 집안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마을 어른들 앞에서 천천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련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마당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화련이 들고 온 비단옷 몇 벌, 장식품 몇 개, 향주머니와 빗이 하나씩 보자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씨 집안의 비단 조각 하나가 섞여 나오자 박노파가 말없이 빼내어 옆에 두었습니다. 화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분한 마음에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화련이 나갈 때 가을 바람이 마당을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안채의 처마와 조상 방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미련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제 그녀를 부드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화련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다행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사람 마음은 정말 무섭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화련이 나간 뒤에도 승리한 사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조상 방 앞에 놓인 족보를 다시 정리하고 수건과 옥조각을 조심스럽게 싸두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녀에게 이제 한씨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되찾은 자리라 해도 그 자리에 앉기까지 생긴 상처가 곧장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무지는 사람들 앞에서 서연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를 잘못 열었고 오래 함께 산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안을 살핀다는 핑계로 집을 흔들었으며 조상의 약속과 아버지의 뜻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그 사과를 들으며 곧장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집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물러갈 무렵 박노파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묵은 재를 걷어내고 새 장작을 넣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살아나자 부엌 안에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오래 끓이지 못한 솥에는 물이 부어지고 씻어둔 좁쌀과 무청이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어린 종에게 겁먹은 얼굴을 풀고 장작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다시 밥 짓는 소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 잎을 쓸고 흐트러진 발자국을 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빗자루를 들려 했지만 박노파가 말렸습니다. 오늘만은 손님처럼 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남들도 자기 몫을 하게 두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밤새 묶여있던 아픔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한씨 집 부엌에서 좁쌀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김이 마당까지 흘러나오자 사람들의 굳은 얼굴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박노파는 큰 그릇에 죽을 담아 서연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 맨 뒤에 서서 남은 것을 먹었을 자리였지요. 서연은
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술이 목을 지나가자 마음 깊은 곳의 얼음도 아주 조금 녹았습니다. 무지는 멀찍이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그렇게 뒤편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당 밖으로는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고 우물가에는 다시 물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마을을 돌겠지만 이제 그 소문은 서연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참았는지를 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한씨 집은 조금씩 제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장독대 뚜껑이 닫히는 소리, 부엌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마루에 걸레질하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조상방의 족보는 다시 검은 나무 궤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자물쇠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 향을 올리고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지는 문 밖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보다 긴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어젯밤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달빛골 위로 푸른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가을벌레 소리가 담장 아래에서 작게 울리고 먼 산에서는 바람이 솔잎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씨 집 마당은 낮의 소란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덮어둔 고요가 아니라 드러낼 것을 드러낸 뒤 찾아온 고요였습니다. 서연은 우물가에 서서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물결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더는 밀려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파는 부엌 문을 닫으며 서연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래된 집도 한번 크게 삐걱인 뒤에야 썩은 나무와 단단한 나무를 가려낸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채에는 다시 등불이 켜졌고 마당에는 빗자루 자국이 가지런했습니다. 화련히 머물던 방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붕 더 넓어진 것이 아니라 제 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씨 집에 흔들리던 밤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빛골에는 아주 엷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풀잎 끝마다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한씨 집 처마 밑에는 밤새 식은 공기가 맑게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벽에 눈을 떴지만 곧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대로 부엌으로 달려가려다 잠시 멈추었지요. 어제 박노파가 한 말처럼 이제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오래 누워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우물가의 두레박은 어둠 속에서 낮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길어 손과 얼굴을 씻은 뒤 조상 방 앞으로 갔습니다. 검은 나무괴는 어젯밤 다시 닫혔으나 그 앞에 공기는 전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향을 올리고 오래된 집의 숨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조상방 정리는 서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파가 마른 걸레를 들고 들어왔고 어린 종은 새물을 담아 문턱에 놓았습니다. 무진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먼지 묻은 낮은 탁자를 들어 옮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가 이런 일에 손을 대는 것을 낯설게 여겼을 테지만 오늘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족보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궤 바깥을 닫고 그 위에 놓인 오래된 흠집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무지는 서연 곁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사람들 앞에서 사과했지만 둘만 남은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은 또 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내가 당신의 긴 세월을 너무 쉽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걸레를 접어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의 얼굴에는 잠을 못 잔 흔적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얼굴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자신이 겪은 밤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내보내려 했던 종이는 찢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종이를 바라보던 마음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용서해 달라는 말을 다시 꺼내려다가 삼켰습니다. 서연은 이어 앞으로 조상방과 부엌과 마당의 일은 숨기지 말고 함께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집은 한 사람이 버티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제 잘못을 알고 고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게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겨울이 오기 전 밭을 비워두는 시간처럼 새 씨앗을 기다리는 고요에 가까웠지요. 무진은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제삿날마다 서연이 혼자 준비하던 일도 앞으로는 자신이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믿음은 말로 바로 돌아오지 않음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은 부엌에서 천천히 차려졌습니다. 박노파는 좁쌀과 보리를 섞어 밥을 짓고 된장국에는 무와 마른 호박을 넣었습니다. 장독대에서 꺼낸 김치는 맵지 않게 익어 있었고 작은 접시에는 말린 나물을 참기름에 살짝 묻혀 올렸습니다. 서연은 예전처럼 부엌 끝에 서서 남의 그릇부터 챙기려 했지만 어린 종이 용기를 내어 큰마님은 안채에 앉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부엌 안이 잠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안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오래전 그녀가 시집온 첫날 앉았던 자리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멀어졌던 자리였습니다.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그릇이 반듯했고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무진은 맞은편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숟가락을 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기다림 속에 집안의 순서가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큰 소리로 어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노파는 부엌과 안채 사이를 오가며 뜨거운 국을 더했고 어린 종과 하녀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금씩 얼굴을 폈습니다. 하녀는 아직 마음이 무거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녀에게 국그릇을 밀어주며 거짓을 말한 뒤 바로잡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녀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침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무청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말린 대추를 작은 보자기에 쌓았습니다. 그들은 어제 구경하듯 서 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괜한 말로 서연을 더 힘들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크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니 다음부터는 바람에 실어 보내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붙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우물가의 안악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안악은 서연이 예전에 자기 아이에게 밥을 나누어 준 일을 기억하고 그때 받은 은혜를 잊고도 어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악은 눈가를 닦으며 덕분에 겨울을 넘겼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낮이 되기 전에 다시 한 시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집안 어른으로서 앞으로의 일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상방의 족보는 서연이 맡아 지키되 해마다 한 번씩 마을 어른들 앞에서
상태를 살피고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연의 은빛 구름무늬 수건과 옥조각은 나무 상자에 넣어 족보 곁에 두되 그녀가 원할 때는 다시 품에 지닐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결정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상자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손바닥 위에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천위의 구름 무늬는 새 것처럼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 낡음 때문에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길, 친정의 작은 방, 시집 오던 날의 떨림, 어젯밤의 등잔불이 모두 그 안에 담긴 듯 했습니다. 서연은 수건을 접으며 이제야 아버지의 당부를 조금 알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무지는 김노인 앞에서 또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안의 재물과 곡식, 반문서와 열쇠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서연과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큰 며느리의 의무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책임만 주어서는 안 되고 마땅한 자리도 함께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후에는 집안에 비어있던 방들이 정리되었습니다. 화련히 머물던 방에서는 진한 향냄새가 아직 남아있었고 서랍 안쪽에는 찢어진 붉은 끈 조각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지만 미움의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찬바람이 들어오게 했고 햇빛이 방바닥에 길게 퍼지도록 두었습니다. 박노파는 묵은 향을 빼려면 문을 오래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은 곧 손님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누구든 길을 잃고 하룻밤 쉬어 가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 재우자고 했습니다. 무지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자신을 밀어내려던 사람이 머물던 방을 남을 위한 자리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빈방에 미움을 넣어두면 집이 계속 차가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박노파는 문 밖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달빛골의 날씨는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논둑에는 흰 기운이 내렸고 사람들은 겨울 장작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한씨 집도 겨울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무와 배추가 차곡차곡 놓였고 부엌에서는 소금물 냄새와 마늘 씻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김장을 지휘했지만 예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떠안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무거운 독을 옮겼고 어린 종은 배추를 씻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장하는 날 마을 안악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손을 보태고 싶다고 했고 서연은 마당에 자리를 넓게 내어주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배추 잎 사이로 스며들고 찬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손은 바빴습니다. 누군가 낮게 노래를 흥얼거리자 다른이가 따라 웃었습니다. 어제의 소문으로 어두웠던 우물가 사람들도 이제는 한씨 집 마당에서 같은 양푼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숨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로 다시 퍼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김장일을 마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죽과 묵은 김치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작은 상을 놓고 모두가 함께 먹게 했습니다. 무지는 처음에는 안채 안에서 기다리려 했지만 서연이 눈짓하자 마당으로 내려와 그릇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곧 그 어색함도 김이 오르는 죽그릇 사이에서 풀렸습니다. 누군가 사람은 배를 따뜻하게 채워야 마음의 모난 곳도 조금 누그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씨 집에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떠들썩한 웃음은 아니었어요. 장작이 타닥이는 소리 사이로 섞이는 작은 웃음. 그릇을 정리하다가 나는 가벼운 말소리, 늙은 박 노파가 어린 종에게 장난스레 잔소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부엌 문간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지요. 높은 자리나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해가 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와 쉬는 집이었습니다. 무지는 그날 늦게 조상 방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들이는 일이 죄는 아닐지라도 오래 함께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문 밖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 앞에 홀로 앉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화련이 친정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길에서 크게 다치거나 굶었다는 말은 없었고, 다만 한동안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서연은 그 말을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남의 추락을 오래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도 탁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박노파는 역시 큰 며느리답다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의 첫눈은 아주 조용히 내렸습니다. 밤사이 지붕 위에 얇게 쌓인 눈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마당의 발자국은 새로 시작하는 글씨처럼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눈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우물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자 두레박줄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려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마당인데도 오늘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무지는 서연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는 그가 직접 다듬은 것이어서 모서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때가 정성스럽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빛 수건과 옥 조각을 넣어 둘 상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받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과의 말보다 서툰 손끝으로 만든 물건이 더 오래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만 말했습니다. 무지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비단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건과 옥조각을 그 안에 넣고 족보가 등괴 곁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닫기 전 그녀는 수건 한 귀퉁이를 다시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은 물건만을 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지 말라는 말이었고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의 바른 결을 잃지 말라는 말이었지요. 서연은 그 뜻을 이제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씨 집의 겨울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눈이 쌓였다 녹기를 반복했고 부엌 아궁이는 매일 붉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운 날이면 한씨 집에 들러 따뜻한 물 한 사발을 얻어 마셨고 서연은 누구에게나 앉을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어린 종은 더는 겁먹은 얼굴로 다니지 않았고 하녀는 서연 곁에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자기 잘못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김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깨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난 뒤 서연에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한씨 집 큰한 주인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달빛골의 어른으로도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그저 밥 짓고 마당 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노인은 웃으며 밥을 짓고 마당을 쓰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집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이름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돌아갔고 무지는 대문 밖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서연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겨울 별은 차갑지만 맑았고 산등성이 위에는 달이 얇은 그릇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편안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차린 밥상에는 큰 음식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잘 익은 김치, 무나물,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 둘레에는 예전에 어긋난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안채의 제자리에 앉았고 무지는 그녀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뜨거운 국을 조금 식혀 건넸습니다. 박노파는 문가에 앉아 밥을 먹다가 이제야 이 집 밥냄새가 제대로 난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조상 방의 문을 닫으러 갔습니다. 등잔불은 작고 부드러웠으며 검은 나무개는 조용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턱 앞에 서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요된 종이, 열린 족보, 사람들 앞에 밝힘, 화련의 떠남, 그리고 다시 차려진 밥상까지 모든 일이 꿈처럼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수건의 감촉만은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견뎌낸 시간이 실제였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기 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밀어내는 집은 바람도 오래 머물지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다시 불러 앉히는 집에는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조용한 다짐이었지요. 밖에서는 무진이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박노파는 부엌불을 덮으며 마지막 재를 고르게 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달빛골은 잠잠해졌습니다. 눈 덮인 지붕 위로 달빛이 흘렀고 먼 산의 소나무들은 바람에 아주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한씨 집 마당에는 더는 쫓겨나는 발걸음도 거진 눈물도 급히 숨기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우물가의 물은 차갑게 빛났고 장독대는 둥근 어깨를 맞대고 겨울밤을 견뎠습니다. 서연은 안채문을 닫고 등불을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오래 흔들린 뒤 마침내 따뜻한 이불 속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로 한씨 집에서는 큰 소리가 자주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지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먼저 했으며 서연은 예전처럼 부지런했지만 더는 자신을 뒤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씨 집 대문을 두드렸고 서연은 따뜻한 물과 조용한 말을 내어주었습니다. 족보는 검은 궤 안에 얌전히 잠들었고 은빛 구름무늬 수건은 그 곁에서 오래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달빛골의 겨울밤은 부드럽게 깊어갔습니다.